예, 동영상 저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여기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오퍼레이션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텔레오퍼레이션에서의 정점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많은 경우가 이쪽으로 명령을 보내고 여기서 피드백을 받는 것들을 비주얼 피드백이나 뭐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피드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한 텔레오퍼레이션이 될 수 없겠고요. 진정한 텔레오퍼레이션은 마스터에도 모터가 들어가고 슬레이브에도 모터, 구동기들이 각각 들어가서 여기서 힘을 보내면 이때는 이 마스터가 힘이 없다가 힘이 없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가 밀면 슬레이브가 밀려가지고 여기서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힘과 위치 정보들이 다시 마스터에 돌아와서 마스터가 버티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밀리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바이레터럴 컨트롤이라 불리는 그 양방향 제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더 이쪽 관련된 그 지식들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찾아보시면 뭐 일단 네이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찾아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인데 특히나 이 분야는 찾아보셔도 전혀 내용이 나오지가 않을 거고요. 구글 쪽으로 찾아보셔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원격적으로는 그냥 보내고 끝, 비주얼 피드백 또는 결과물 이렇게만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다 합쳐봐야 뭐 잘하는 분들은 다 합쳐봐야 한 5명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다 합쳐봐야 20명 미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영역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잘 고급 지식들을 모르고 계셔도 이제 이런 업체들에서 이것들을 유사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분야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힘을 보내더라도 슬레이브는 그냥 움직이고 끝이죠. 여러분들 게임에 있는 게임 캐릭터를 마스터로 움직여봐야 슬레이브가 거기서 얼마나 피가 닳는지 얻어 맞아가지고 아픈지 그걸 이쪽에 있는 마스터는 모르고 있죠. 근데 물리적인 힘들이 넘어오려면 이 두 가지 사이를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각각 구동장치를 달고 바이레터럴 컨트롤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정말로 제품화 하시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사이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레터럴 컨트롤인데 이거 나는 잘 모르겠고 공학적인 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두 가지를 끈으로 연결해서 마치 시소처럼 시소 여러분들 타보시면 여기서 힘주면 이쪽이 뻥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게 기구적으로 잘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구조물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구에 있는 한 업체이고요. 여기에서 주제에서 보셔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만 팜플렛이니까 뭐 아마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로봇팔처럼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여기를 잘 안 보여서 아이고 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요쪽이 이제 마스터 파트가 되겠고요. 여기가 슬레이브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 이 로봇을 육자궤도로 움직여주면 이쪽에 있는 슬레이브가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는 와이어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로봇을 붙잡고 어떻게 움직이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저쪽에 있는 로봇팔이 똑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뭐에다 쓸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뭐에다 쓸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고요. 여기 그림이 더 좋은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뭐에다 쓰냐? 왼쪽에 있는 슬레이브를 움직여서 마스터를 움직여서 오른쪽에 있는 슬레이브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림이 마스터가 여기고 슬레이브가 여기인데요. 뭐 사실 거꾸로 잡고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도 움직이고요.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이쪽도 움직입니다. 대당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한 1억 5천에서 2억 그 정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드신 것 중에는 이게 되게 잘 만들었고, 국내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지금 사실상 한 개밖에 없고요.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아까 보셨던 그림상에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만 제품 군에 따라서 이 사이가 벽으로 막혀져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벽으로 막혀져 있고요. 그래서 마스터가 움직이면 슬레이브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 사이는 벽으로 막혀 있는 거. 대표적 시스템이 뭘까요? 예상하신 대로 방사능이 있는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방사능과 방사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이 방사능보다 보통 약한 것이고, 방사선은 여러분들 어디서 쉽게 접하실 수 있냐면, 예상하시는 대로 병원이죠.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실이 있고, 엑스레이에서 저준이 방사선을 쏘고 그게 손에 투영이 돼서 뚫고 나가고, 일부는 막혀서 반사되고, 일부는 뚫고 나가서 무언가 리프렉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픽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사를 하는 리플렉션이 있고, 뚫고 투과하는 리프렉션, 굴절이 있죠. 그래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이 돼서 내부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판때기에 뭔가 감광판을 갖다 놓고 그 빛이 이 감광판에 기록을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엑스레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제품들은 이제 방사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은 왜냐하면은 세기가 약하거든요. 근데 원자로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방사능이 높은 곳, 그러니까 방사능이 세기가 꽤 높은 곳들, 그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사능의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폐기했지만 월성 이런 원자로들 있잖아요. 원자로에 연료봉이 있는데 구멍을 딱 열고 연료봉을 꽂으면, 이게 이제 거기에는 옛날 중수로고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시는 건 대부분 경수로입니다. 그래서 연탄구멍,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대외비 자료들이라서. 연탄구멍처럼 되어 있는 곳에 방사능 우라늄이 들어가 있죠. 연료봉을 꽂으면은 그 연료봉이 내부에서 이제 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연료봉이 들어가는 구멍을 열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이 안에, 원자로 안에 있는 방사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방사능을 사람이 맞으면, 이 방사능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입자가 되겠고요. 입자들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파형들, 감마파, 엑스레이 이런 것들도 무대기로 나올 것이고, 걔들이, 입자들이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입구가 딱 열리니까 펑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하철역에서 문 열렸을 때 사람들 펑 하고 밀려 나오거나, 극장에서 영화 끝난 다음에 밀려 나오는 장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사능을 사람이 만약 연료봉 입구에 있는 걸 그대로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든 거,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흡혈귀가 아침에 새벽이 됐을 때 팡 하고 햇빛을 맞으면 싹 사라지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장치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무언가 차폐막이 있고, 이쪽에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위험한 환경에 로봇팔이 뭔가 조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장비들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와 같은 장비들은 저준위에서는 쓸만한데, 고준위가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차폐막이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워야 되겠죠. 차폐막이 굉장히 두꺼워야 되고, 원자로 껍데기, 요새 이제 경수로들 보시면 스펙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요. 저기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도 터지긴 했고, 그 이제 외벽이 터져 나갔고, 그 외벽이 이제 우리나라 원자로들은 좀 다른 구조로 쌓여져 있죠. 후쿠시마는 과거 체르노빌하고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자로들의 시멘트 두께가 보통 4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 원자로가 파괴돼서 용융이 돼서 원자로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이 계속해서, 얘들은 산소가 없어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좀 다르죠.
많은 물체들은 뭐 산소가 있어야지만 타지만 방사능 물질들이 일단 분열을 시작해서 타기 시작하면 얘들은 산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구 밑으로 반대편 칠레까지 그 거짓말이고요. 칠레까지 못 가고 중력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지구 핵 근처에서 이렇게 출렁이다가 사라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밑으로 되어 있는 방 원자로의 밑에 쪽 그 콘크리트는 보통 4m에서 6m까지 되고요. 이쪽 옆에 있는 차폐막들은 1m급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폭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워낙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위주로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공학적인 상식. 이제 얘네들이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될 텐데 방금 전 보셨던 장비들은 거리를 멀게 하면 멀게 할수록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의 이런 종류의 마스터 슬레이브는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와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잡아당기면 연 날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연을 이렇게 얼레를 잡아당기면 여기 있는 연이 바로 동작하던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연을 하나 날려놓고요. 이 펜은 안 나오는 펜인데 또 쓰고 있네. 연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카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레를 잡아당겨도 여기 있는 연이 바로 동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쳐져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꿀렁꿀렁 움직이죠. 이 사이의 모델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모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의 스티프니스 K 값이 되게 낮은 상태에 있어요. 연날리기가 하나의 텔러 오퍼레이션의 한 유형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마스터가 움직여도 슬레이브의 반응이 되게 느려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예제에서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델들이 전부 다 K 값들이 들어가고 임피던스 모델들이 들어가고 연날리기는 스프링도 있지만 공기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댐퍼도 추가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체가 있는데 물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K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텔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하게 되면 차폐를 위해서 벽 두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통 안전하게 쓰려고 그러면 준위가 어느 정도 원자로급이 아니더라도요. 원자로는 지옥과 같고요. 금속들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온도가 급격히 3000도 가까이 3000도 이상 올라가면서 금속의 온도가 3000도를 넘어가게 되면 금속이 어떻게 됩니까? 녹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고 최대한 반응을 줄여놓은 상태, 휴지기 상태를 유지하고서도 제품들을 투입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고장들이 다 발생합니다. 지옥이라 할 수 있겠고요. 공학자의 입장에서는 원자로 아는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와이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댐핑도 커지고 스티프니스도 떨어지기 때문에 텔러 오퍼레이션을 하기가 적절한 환경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제 대구에 있는 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바이래터럴 컨트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벌써 한 4, 5년 전쯤에 이걸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구적으로 잘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래터럴 컨트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 영역들, 원자로라든가 여기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죠.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텔러 오퍼레이션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요새는 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 에스모 대기업도 이런 텔러 오퍼레이션을 활용하는 예제에 대해서 새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식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투포츠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언가 동영상을 캡처하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꾸
컴퓨터가 멈춰서 이게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녹화를 하는 건데 저는 수업을 했습니다만 녹화가 안 되는 사태가 오늘 자꾸 벌어져서 군데군데 제가 좀 확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포츠 모델은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이게 시스템이 에이전트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가 오퍼레이터, 마스터, 슬레이브, 엔바이러먼트 총 4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힘과 여기 있는 보시면 뭐 힘과 변이 쉽게 여기 F와 X 변이가 있고요. 힘 또는 토크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X는 변이니까 거리의 변화 또는 각도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여기서 오퍼레이터에서 마스터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슬레이브에서 인바이러먼트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포츠 모델이라는 것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포츠 모델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F를 주면 X가 나오고 반대로 X를 집어넣으면 F가 나오는 무언가의 기능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압을 넣으면 전류가 나오고 전류를 넣으면 전압이 나오는 인과관계, 원인이 F라면 결과는 X가 나오고 원인이 전압이라면 결과는 전류 커런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원인이 전류 커런트라면 출력, 결과는 전압이 되는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프링이 있는데 F를 넣으면 스프링이니까 X가 나올 것이고 X를 넣으면 F가 나올 것이고요. 이쪽은 뭐겠어요? V하고 I의 관계니까 볼티지와 커런트 사이의 관계는 저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기계 쪽 시스템들이 임피던스 제어를 한 거는 되게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전기 전자 회로에서 다루고 있는 V하고 I의 관계에서는 코일도 있고 또 뭐예요? 커패시터도 있고 이쪽 부분에 소자들을 다루고 복잡도는 사실상 전기 회로들이 먼저 복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기 회로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게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예전부터 됐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임피던스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지금 입력과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져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압이라고 전기 전자 회로에서 다루는 그 전기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어날러지, 유사성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걸 에너지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V하고 I의 관계들이 있을 때에 V하고 I의 관계에서 뭔가 선형적인 결과를 갖더라 하면 얘는 리지스터, 저항이 되겠고요. 저항도 I나 V가 커지게 되면 곡선 그래프가 바뀌어버리죠. 쉽게 말하면 뭐 저항이 타버리거나 저항이 특정한 값 이상은 더 이상 V하고 I 사이를 조절할 수 없는 거. 고전압이나 고전류가 투입되면은 저항의 특성이 바뀌겠고요. 반대로 너무 작은 V와 너무 작은 I가 들어오면 이 저항의 그래프도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너무 작게 흐르면 저항이 너무 크고 전류가 너무 작으면 이쪽 영역에서는 전압 차이가 발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부도체가 여기에도 해당하겠습니다. R이 너무 크면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R이 너무 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V하고 I를 또 조절해서 써야 되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V하고 I가 선형적인 공간 안에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회로 소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만 있는 게 아니라 편의상 V로 다 Y축을 고정하고 I를 우리 미분 적분 잘 아시니까 미분도 했을 때 적분도 했을 때 라고 하는 양들을 다뤄보겠고요. 그래서 미분을 한 번 한 것들이 그리고 적분은 결국은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V가 미분되는 관계니까 적분이 하나 있으나 미분이 하나 있으나 이 수식은 V하고 이 녀석의 관계 얘네들 C 주변의 V하고 이 녀석의 관계는 뭐가 됐든 간에 적분이 하나가 있든 미분이 하나가 있든 적분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과 같은 경우에는 I를 미분한 거, I가 변화할 때 V가 변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겠고요. 인덕터,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적분을 해서 I가 전류를 적분을 하게 되면 V하고 비례하더라. 반대로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면
전압의 변화량과 I 사이의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 C. 커패시턴스. 예. 여러분이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컨덴서라고 부르는 컨덴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일러 광고에도 나옵니다만 컨덴싱이 옳았다. 뭐 컨덴싱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컨덴서라는 표현은 응결, 예, 기계적인 요소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뭔가를 모아놨다 펑 하고 변화하는 변화에 대해서 무언가의 결과물이 선형적인 결과들을 얻는 거고요. 컨덴서라는 표현은 뭐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일본만 쓰고요. 그래서 커패시턴스 이런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나 또는 선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지식, 에너지를 모으는 요소는 뭘까요? 에너지를 무언가 모았다가 쿵 하고 나가는 거. 우리 SMPS가 있는데 SMPS를 어댑터죠. 뽑으면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다가 쭉 하고 불이 약화되죠.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그거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 커패시턴스입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를 쓰게 되면 에너지가 무언가 모여있다가 꽉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전압이 나간다거나 뭐 전류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는 전류가 일정하게 나갈 수 있겠죠. 전압이 세츄레이션이 딱 되어 있는 상태면 전압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고 I 값이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덕터는 코일이죠. 인덕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기 전자 회로를 기계적인 회로하고 똑같이 매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제어 시간에도 보시면 매스 스프링 댐퍼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녀석들을 또 전자 회로로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모아놓는 거, 기계 쪽에서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모으는 거. 오늘 펜이 매우 수업에 도움을 안 주겠네요. 이 녀석하고 똑같은 성격은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에 에너지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역할, K값,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경우에는 전류가 변함에 따라서 V가 변화하는 형태이고 똑같이 표현을 한다면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의 매스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성. 이 녀석은 그냥 어떤 특정한 내에 힘을 주면 걔가 뿡 하고서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그 수식하고 2차 시스템이라 이거를 여기 적분이 있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미분이 2번 되기 때문에 2차 시스템에서의 가속도하고 해당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스는 M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전체 폴스식들이 얻어지잖아요.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 그래서 이 수식은 매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의 코일은 매스가 있구나. 매스가 커지면 전체적인 주파수 레벨들이 어떻게 돼요? 출렁 천천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코일이 굉장히 큰 것들이 들어가면 회로의 진동 회로들도 천천히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성격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요소, 저항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소비하죠. 저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서도 에너지가 투입이 됐는데 그 에너지가 점점 원래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유지해야 되지만 에너지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디시페이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경우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떨어진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저항이 큰 것에다가 우리가 뭔가 전압과 전류를 흘려주면 저항이 큰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댑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댑터 SMPS들에 오래 꽂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디스페이션 된 에너지가 Q, 히트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 열 에너지로 빠져 들어갑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C,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의 C, 댐퍼입니다. 그래서 댐핑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를 역시 소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와 기계적인 회로들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똑같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수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에너지 관점에서 표현하자 라고 하는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일명 본즈 그래프.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본즈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기계나 전자를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미시간 쪽에서 되게 유명했던 방법이며 한국에서도 몇 군데서는 연구들을 많이 하셨죠.
자, 이 번즈 그래프는 에너지로 표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다 까먹어서 십자가 형태로 막 이렇게 이런 소자 RLC라고 하는 것 또는 매스 스프링 댐퍼를 여러 가지 연결되는 짝대기들로 표현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좀 20년 동안 번즈 그래프는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안 써서 까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 매스 스프링 댐퍼, F는 KX는 에너지 저장하는 거, CX 도트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그래서 얘는 저항과 똑같고 에너지를 모으는 거. 모으기 때문에 적분이죠. 네? 에너지 커패시턴스의 역할을 하는 것들. 여기서는 적분이 되겠습니다. C 커패시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케니컬 시스템을 전자회로로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들을 뭔가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와 이펙트라고 하는 관점, 에너지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펙트를 걸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폴스가 걸려져 있으면 플로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위치의 변화 또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시간에 대한 플로우로 본다면, 시간에 대한 흐름으로 본다면 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들은 F와 X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많은 경우에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기 위해서 F하고 X만 있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F는 KX,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요소가 없죠.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한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미분을 한번 해준 속도라고 하는 컨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폴스가 들어가면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게 이펙트 폴스가 들어가면 플로우, 속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미분을 한번 한 도메인으로 문제를 넘깁니다. 그래서 매스와 전자적인 회로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거, 전자회로에서의 임피던스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요. 임피던스 G값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가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항이 있으면 플로우 뭐겠어요? 여기서는 전류가 흘러가더라. 전류가, 여러분들 왜 이런 컨셉이 등장했냐면, 기계적인 시스템은 F는 KX는 멈춰 있잖아요. 그냥 스태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전기는 흐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냥 회로 자체가 끊어져 있는 단선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로 표현할 때 전류라고 하는 녀석들,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F는 KX라고 하는 것을 X 대신에 블라스티 모델들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의 관계, 오퍼레이터와 마스터 사이의 관계를 임피던스, 이펙트와 플로우라고 하는 컨셉으로 바꿔놨고, 얘의 임피던스와 오른쪽의 임피던스 두 개가 매칭이 돼야 서로 에너지 교환들이 원활하더라 라고 하는 임피던스 매칭의 문제도 여기에서 살짝 드러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여기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겠고요.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쪽에서 아마 2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안 배웠으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자회로에서 보시면은 이펙트와 플로우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가 투포트 모델로 표현이 되는데 좀 이상하다. 여기서 보시면은 무언가 휴먼 오퍼레이터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오퍼레이터하고 마스터 사이에는 컨택 포지션밖에 없는데 투포트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포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 맨 처음에 있는 그림처럼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두 개의 포트를 갖고 있고, 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볼티지가 나오겠고, 볼티지가 걸어주면 전압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흐른다. 그래서 velocity라고 하는 표현, 플로우로 쓰고 있는 거고요. 컨택 지점이 있지만 이 컨택에서 내가 폴스를 넣으면 무언가 이쪽 반대쪽으로 속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속도를 집어넣으면 폴스가 나오는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택 지점은 하나지만 이 두 개 사이는 원인과 결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펙트와 플로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것은 에너지가, 그리고 실제로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물리량을 한 번에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죠. 컨택은 한 군데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사이를 표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회로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투포트 모델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볼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오퍼레이터, 마스터, 슬레이브,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4개의 에이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인 진짜 텔레오퍼레이션 정의를 내려보면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 부분에 마스터 슬레이브가 합쳐진 시스템, 그리고 이쪽은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블록으로 나눠놓고 오퍼레이터의 이펙트하고 플로우, 임피던스 모델이 있을 거고요. 인바이러먼트의 이펙트하고 플로우, 그리고 이펙트하고 플로우는 서로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에도 무언가 투포트 모델이 들어가고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는 하나로 합쳐놔서 이쪽에 이펙터와 플로우이고 그 결과를 이펙터와 플로우로 슬레이브 단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이펙트가 들어가서 텔레 오퍼레이터를 거쳐서 마스터 쪽에 전달이 된 게 슬레이브로 가서 이쪽에 이펙트가 생기면 그때 무언가 반대되는 결과 코즈에라는 플로우가 나타나면 슬레이브에 그게 걸리고 그걸 다시 마스터 쪽에 전달해서 마스터는 사람에게, 오퍼레이터에게 이펙트를 주는, 플로우를 주는 이런 이펙트 플로우의 관점에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오퍼레이터하고 인바이러먼트를 빼놓고 텔레 오퍼레이터, XM이 들어가면 XS가 나간 다음에 FS가 들어와서 FM이 오퍼레이터 쪽에 전달되는 과정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성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 여기저기서 보시게 되는 투포트 모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투포트 모델은 너무나 이 바닥에서 바닥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죠. 한 분이죠. 그래서 은퇴하셨고 전에 이제 뭐 몇 번 한국에도 방문했고 얼굴도 몇 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포드라고 하는 그 워싱턴 대학에 있던 양반이 나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하나포드가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택이라는 요소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에너지 전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투포트 모델, 이펙트하고 플로우를 토대로 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 오퍼레이터 쪽에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에서 무언가 IM이 흘러가면 뭐 IS가 이쪽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고 여기는 다시 인바이러먼트 임피던스 K가 높던 댐핑이 높던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 사이가 서로 연결되는, 오퍼레이터가 직접 인바이러먼트를 만지는 것 같은 이 부분이 없어도요, 이런 원격 제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만지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 텔레 오퍼레이터를 넣고 똑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 회로를 토대로 해서 휴먼한테 전달이 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형태의 이 모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패시비티 컨트롤의 아이디어를 이 양반이 줬었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할 분들이 국내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유 박사님 쪽 요새 이제 옮겼던데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하나포드랑 좋은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패시비티 컨트롤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로로는 투포트 모델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이걸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이걸 기계적인 파트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무언가 폴스가 들어가면 FM, 마스터 쪽의 폴스는 슬레이브 쪽에 폴스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폴스가 이만큼 들어가면 이쪽도 폴스 S만큼 환경을 만져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 힘을 줬는데 여기가 힘이 증폭이 되면 환경에 있는 것들이 부셔지거나 또는 힘이 너무 작아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힘만큼 이쪽에서도 똑같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으로 XM을 넣었다면 그 부분이 똑같이 슬레이브 쪽에서도 변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XM과 SX만 똑같게 하는 것이 피드백이 없는 구조들이죠. 그래서 내가 입력을 요만큼 넣으면 요만큼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마우스를 요만큼 움직이면 에이전트도 요만큼 움직이는 거죠.
근데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똑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입력으로 위치뿐만 아니라 힘도 집어넣을 수 있다면 힘을 세게 하면 캐릭터를 세게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 컴퓨터 주변이 다 부셔지겠죠. 왜냐하면 그 보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랑 싸울 때는 힘을 많이 줘야 된다면 그 마우스 박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튀어나가서 LCD도 부셔지겠죠. 그래서 보통 현재 게임에서는 이런 위치에 대한 것만 넣지만 실제 내가 물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려면 폴스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FM과 XM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이 텔러 오퍼레이터의 입력 임피던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입력 파트 쪽의 임피던스, 출력에 관련된 게 FS, XS이다 보니 이건 출력 관련된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을 원래 갖고 있고 텔러 오퍼레이터를 통과해서 이 녀석을 조절하는 게 목표였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처 모델들을 씁니다. 이쪽에 오퍼레이터와 마스터가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치 가상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가상의 존재는 그래픽 모델들을 쓰거나 물리 엔진들을 탑재해서 벌처 인바이러먼트를 쓰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뭔가 이미지들, 뭔가 움직이는 가상 모델들, 그걸 보면서 실제 이 녀석이 가상 모델이 물리적인 처리들, 그러니까 가상 모델이 이만큼 움직이면 가속도나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토크가 얼마가 느껴지더라 하면 그걸 피드백해서 보내면 실제로 옷은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추얼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들 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이쪽에는 원래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준 것이 물리 엔진 기반의 가상 환경이고, 최근에 어떤 게임도 자동차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들 보시면은 일부러 여기 물리적인 엔진을 탑재해서 이쪽에서 마스터 파트에서도 무언가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비주얼 피드백과 조작감들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모델들은 시기적으로도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얘기들이 나오다가 2000년 초에 그 유명한 2001년도, 2002년도에 플로리다 대학의 빅터 밀렌코비치라고 불리는 양반이 아주 재밌는 방법론을 제시했고, 아주 공교롭게도 물리 엔진의 전성기와 텔러 오퍼레이션의 전성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리 엔진이 임피던스 기반 모델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텔러 오퍼레이션이 임피던스 모델로 구성되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유사하게 겹치는데, 이유는 지금 얘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힘과 위치 변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따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물리 엔진 쪽도 임피던스 모델들로 2000년대 초에 바꾸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빅터 밀렌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리 엔진의 해를 예전에는 적분 형태, 여러분들 3학년 때 로봇공학에서 배워보시면은 이자유도 로봇팔의 중력에 대한 흔들림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미분 두 번에 미안합니다. 가속도를 적분해서 변위로 바꿨죠. 이중 적분을 해서 변위로 바꿨는데, 이중 적분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오일러 방법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크게 하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돼지 이렇게 그 앵그리버드 퓨 하고 쏘는 예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은 가속도를 얻었는데 이걸 적분해서 최종적으로 X로 치환했던 사례들 보실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결과물은 새로운 X는 X 플러스 델타 T V라고 하는 수식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델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러가 커집니다. 그리고 델타 T고 이 부분은 에러겠고요. 델타 T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델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러는 같이 작아지고요.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러는 같이 커지고, 심지어는 델타 T가 너무 커지게 되면
스테빌리티가 깨지면서 안정성 영역이 깨지면서 이 시스템을 발산해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숙제하면서 제가 그래서 델타 T를 바꿨을 때 오차가 어떻게 되는가, 어널리티컬 솔루션과 수치 접근에 의한 솔루션 두 가지를 비교하는 숙제들을 제가 냈었고요. 내가 그런 걸 한 적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학년 숙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앵그리버드를 쏘는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하나는 적분, 하나는 적분했고, 하나는 우리가 이 수식은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써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하죠. 에러가 커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적분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빅터 밀렌코비치의 논문이 2001년, 2002년 그때 아니면 2000년하고 2001년이네요. 그때 나오면서 무언가 땡땡땡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다른 유형의 방법론을 써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재의 그래픽스들이 대거 물리 엔진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방법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결화된 안정성만 갖고 있는 간단한 물리 엔진들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해 이번 학기에 우리도 물리 엔진 탑재된 방법론을 도입을 할 것이고, 그 물리 엔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텔레오퍼레이션 파트가 끝나면 제어들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거랑 잠깐 끊어져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